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정말 그야말로 온 가족에게 축복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원하는 부부라면요. 네. 아마 듣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가는 단어가 바로 불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선 오늘은요. 여성 불임에 대해서 비교적 덜 알려진 남성 불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비뇨의학과 임화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뭐 파늘남매, 구남매 두신 가족들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선아 아나운서는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내지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표도 상당히 많았던 시절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교과서로 배운 것 같은 교과서에서. 네,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뭐 출산 절벽이라고 할 만큼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줄어드는 출산율을 현장에서 좀 체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느끼고요. 최근에 결혼하고 나서 결혼 후에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보링 클리닉을 다니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들리고 있고 병원 진료를 보고 있으면 정자의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정자 속에 염증이 발견된다든지 임신을 바로 시도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진료가 필요한 분들의 수가 조금씩 계속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구조부터 다르잖아요. 네. 여성은 몸 안에 있는 반면 남성은 몸 밖에 있는데요. 그 해부학적인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남성 생殖기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배뇨 기능, 소변이 나가는 기능과 생식 기능, 정자가 나가는 길이 만난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따로 돼 있지만 남성들은 그게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징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소변이 나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방광에서 소변이 이렇게 저장돼 있다가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여기가 소변이 지나는 길인데요. 방광과 요도, 이 요도가 시작되는 지점에 전립선이라는 녀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생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고환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고 그리고 정자를 만들어서 부고환이라는 이 기관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자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움직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을 통과하면서 부고환에서 화학적 처리를 받고 정관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운동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쭉 올라간 다음에 방광 뒤를 돌아서 정낭과 전립선이 있는 이 근처까지 이동한 다음에 정관의 끝에 있는 팽대부라고 있는 이 지점에 모이게 됩니다. 일종의 대기실 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정자들이 모여 있다가 나중에 성적인 극치감이 생식기를 통해서 대뇌를 자극하게 되면 그때 이 아래쪽에 있는 골반 저근과 전립선을 사고 있는 근육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근육이 한 번에 수축하면서 이 세 가지가 정낭액과 전립선액과 정자가 섞여서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사정관이 들어가고 요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기관입니다. 일종의 인터체인지 같은 그런 기관인데요. 그래서 전립선이 아픈 분들은 소변도 시원찮아지고 그리고 성기능도 떨어지는 겁니다. 생식기는 대략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식기 안에 이런 구조들이 유기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지만 정상적인 성생활도 가능할 텐데 문제는 과연 어디에 문제가 생기길래 불임 내지는 난임이 발생하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솔직히 난임이 뭔지 불임이 뭔지 좀 헷갈리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예,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임과 불임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내가 원할 때 가족 계획을 할 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지점은 둘 다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난임과 불임은 근본적으로는 약간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난임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가지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 아.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원할 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저희가 난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명확한 문제가 발견되고 이로 인해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는 불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난임 같은 경우에는 치료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불임 같은 경우에는 극복해야 될 어떤 질병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성 불임과 여성 불임에 대한 차이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남성 불임과 여성 불임은 기본적으로는 남성 불임에서는 정자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정자가 만들어져서 이동되고 그것을 배출하는 그런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남성 불임으로 연결됩니다. 여성도 난자가 만들어지고 이동되고 배출되는 그런 경로에 이상이 생기면 불임이 될 텐데 남성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수정란이 만들어져서 자궁에 착상되고 출산될 때까지 아이를 길러내는 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여성 불임 같은 경우에는 남성 불임보다 파트가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역시 불임에 있어서는 여성의 문제가 더 클 수 있겠구나. 불임에 있어서 난임에 있어서는 여성 인자가 더 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착각인 게 불임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서 남성 요인이 적게는 40%, 많게는 60%까지 영향이 있다고 이 네. 연구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성 요인이 더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착각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불임은 꼭 남녀 공동의 문제이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원할 때 생기지 않아서 병원을 가본다면 먼저 한번 가보는 게 어때가 아니라 같이 한번 가보자. 우리 빨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럼 부부가 자연 임신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난임인가 불임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자가 진단이라고 네, 할까요? 네. 방법이 있을까요? 자가 진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상황 자체가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데 어느 정도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난임인지 불임인지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 그러니까 배란일에 예상되는 배란일에 부부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12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저희는 이걸 난임 또는 불임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걸 6개월로 생각하는 게 어때요? 하는 의견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1년 내에 아이가 생긴 이 커플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85%가 6개월 내에 생기는 겁니다. 6개월 내에 아이가 생길 사람들은 다 생기기 때문에 6개월 넘어서는 15%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이 넘어서는 아이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낮으니까 자연적으로 시도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러 가자. 왜냐하면 예전처럼 젊을 때 결혼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네. 나이가 들어서 30대에 결혼해서 이제 임신 시도는 30 중반에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임신 시도를 계속 할 수 있는 심지어 도움을 받아서 임신 시도를 할 수 있는 기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낫다라는 개념에서 6개월째에 병원에 한번 들러보시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까지 요즘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발생 빈도 면에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난임과 불임의 발생 빈도를 보면 7커플 중에 한 커플 정도가 난임 또는 불임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2014년 통계고요. 10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다른 이유들로 이런 불임 커플들이 증가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결혼하는 나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요즘 20대에 결혼했다는 커플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20대 산모가 전체의 10% 이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도 늦게 낳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난임과 불임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도 늦게 했는데 바로 아이를 가지지도 않습니다. 좀 신혼을 즐기다가 아이를 가지겠다라는 커플, 그런 계획을 가진 분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혼 시점 그리고 출산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자꾸 불리한 상황으로 몰려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스트레스 자체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즘 뭐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유튜브 밤에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것들이 남성 불임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부족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은
시간이 나면 일 하나를 더 하지 자기 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투잡, 쓰리잡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일을 빼곡하게 해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운동 부족이 생기면 이 또한 정자 상태를 망가뜨리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난임 불임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남성들의 어떤 비뇨기 질환 가운데는 전립선 관련된 내지는 방광염 네.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질환들이 불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네, 전립선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질환을 가진 분이 사실은 임신을 시도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후에 주로 생기는 질환인데 요즘 간혹 40대 분들도 전립선이 빨리 자라는 경우에 40대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게 되면 정액을 분출할 때, 그러니까 사정할 때 사정액이 바깥이 아니라 방광으로 들어갔다가 그 뒤에 소변 볼 때 빠지는 역행성 사정이라는 게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이 만약 가족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전립선 약을 처방하신 선생님에게 가서 사정 장애가 없는 약으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전립선 염 같은 경우에는 선 기능을 기본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조기 사정이라든지 발기력 감소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립선 염이 있을 때는 빠른 치료를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요로 감염 같은 경우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요로 감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요도, 방광 이런 쪽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 이것들이 생식기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정낭염, 전립선염 그리고 부고환염 같은 정자가 지나가는 길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염증이라는 것은 그 주변 조직을 이렇게 두껍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자가 지나가는 길은 굉장히 가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염증으로 주변 조직이 두꺼워지면 길이 막혀버리겠죠. 그러면 정관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이 정관 수술을 한 것 같이 정자의 길이 막혀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요로 감염 같은 것도 생기지 않도록 제때제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앞서 뭐 난임 불임의 증가 이유를 설명해 주셨을 때 이제는 이런 불임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좀 사회적인 문제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이번엔 남성 불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자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10가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스트레스, 두 번째는 술, 그리고 담배, 그리고 수면 부족, 잦은 온욕, 비만. 우리 생활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네. 그리고 세균 감염, 그리고 유전자 이상,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같은 늘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지만 때때로 살다 보면 마주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정자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술과 담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진료를 보러 오셔가지고 이제 커플들이 계시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분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우리 남편 담배를 많이 피는데 이건 괜찮아요? 아니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이 사람에게 해줄 이야기가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선 담배는 무조건 끊으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흡연은 정자의 수, 운동성, 그리고 기형 정자를 만드는 그런 특성까지 정자의 거의 모든 요소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배라 그러면 담배갑에 적혀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죠. 그래서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성기능 쪽의 영역으로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자도 망가뜨립니다. 근데 정자를 망가뜨리면 임신했을 때 가족 계획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신혼 초창기에는 담배를 피지 않는 게 좋다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배만큼 영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의 수준만 아니라면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술을 마시고 바로 자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바로 잠에 들게 되면 이 몸속에 들어온 술을 깨우기 위해서 심혈관계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다 해독하고 나서 다 처리하고 나서 이제 몸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 순간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뒤에 찾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우리 야식 드시면서 술 한 잔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그걸 해독하는데 4시간을 쓰고 몸이 쉬기 때문에 7시간이나 충분히 주무셨다 하더라도 3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몸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계획을 또는 불임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술과 담배는 반드시 끊으시고요. 술을 만약에 드신다면
저녁에 퇴근하시고 드시고 그리고 아내분과 산책을 다녀오시고 완전히 깨우시고 주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의 나쁜 영향입니다.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긴장이 되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뭐 다양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너무 길게 이어져 버리면 이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켜 버립니다. 예전에 10,000년 전의 인류와 지금 우리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의 동일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높다는 거는 긴장해서 벗어나야 할 어떤 위험도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는 생식력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진화한 게 아닌가 그런 의견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늘 설명을 드립니다. 수면 부족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와 거의 일맥상통하는데요.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늘 피곤하게 되죠. 피곤하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예민해지고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같이 다니는 그런 친구 같은 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몰아냈을 때 정자 기능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온도입니다. 고환에 적정 온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처음 듣는 얘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환에는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사실 고환을 맞으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남성 호르몬을 내가 남자에게 만들어주는 남성 호르몬을 만들고 정자를 만드는 아주 소중한 기관이고 맞으면 아프단 말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사실 골반 속에 담아둬도 되는데 굳이 이 친구가 밖에 나와 있는 이유는 적정 온도가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고환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해서 정자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적정한 온도가 34도, 35도 이 상황에서 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밖에 나와 있고 음낭이라는 주머니가 우리 몸속에 열이 너무 많을 때는 밖으로 축 처질 수 있게 이렇게 늘어나주고 굉장히 춥거나 보호를 해야 될 때는 몸속으로 딱 붙여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음낭 안에 넣어서 자동으로 온도를 계속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환의 온도를 끌어올려 버리면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나쁜 습관 같은 걸로는 매일 하는 반신욕이라든지 몸에 좋다고 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식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자 기능을 생각해서는 매일 하는 온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봐야 되는 사무직의 경우에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추운 거 싫어하셔가지고 엉덩이에 또 열선 깔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많이 하시거나 운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열선을 켜놓고 운전하시는 것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욕을 한번 가셨다, 목욕탕을 가서 뜨거운데 이렇게 좀 앉아 계셨다면 나오실 때 냉수 마찰로 따로 식혀주고 나오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비만이 정자를 망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비만이 정자까지 망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살이 찌게 되면요. 음낭 주변에 이렇게 지방세포가 많아지죠. 그러면 열 발산이 어려워집니다. 애써 몸 안에서 밖에 꺼내가지고 34도 맞추려고 밖에 내놨는데 주변에 살이 쪄서 다시 온도를 끌어올린다면 그 보람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은 그런 온도적인 영향도 미치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복부 비만에서 복부 지방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방세포 속에는 아로마타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 효소의 작용이 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도 남성 호르몬의 감소를 겪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정자 기능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앞서 정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봤었는데요. 네. 고환 자체의 문제로도 불임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맞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고환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불임이라든지 정자 품질 저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계정맥류입니다. 정계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정상 남성의 한 20%까지 발견될 만큼 굉장히 흔한 질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흔한데요. 우리가 불임을 겪는 남자들을 검사를 해보면 대략 한 35%에서 40%에 발견될 만큼 이게 있다고 해서 모두 불임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불임인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이 상태가 많더라라고 말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정계정맥류라고 얘기를 하면 오른쪽보다 왼쪽에 뭔가 내부에 몽글몽글 들어있는 게 네. 확인이 되는데요. 그걸 내부를 보면 이제 고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고환 정맥이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올라가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하나를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압력 변화가 발생하고 왼쪽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는데 거기가 약한 분들 10명 중에 2명은 그게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 큰 차이를 못 느끼는 8명은 그냥 정상으로 지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혈관이 늘어나게 되면 저기는 혈액이 많게 되죠. 그러면 많아진 혈액이 고환을 덮게 됩니다. 그런데 고환은 34도와 35도에서 일을 잘하잖아요. 네. 그런데 따뜻한 혈액을 담은 이 혈액 주머니가 위에서 이렇게 고환을 누르고 있으니까 고환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정상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질환이 바로 정계정맥류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정계정맥류는 수술로 쉽게 교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수술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수술이 겁나는 분들을 위해서 시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에서 시술을 받거나 비뇨의학과에서 수술을 통해서 이걸 조절할 수 있고요. 대략 한 40% 정도에서 수술하고 나면 자연임신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계정맥류 다음으로 우리가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정류고환입니다. 정류고환이라고 하면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발견되면 어릴 때 발견됐을 때 대부분 그 상황에서 교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1살, 2살이 되기 전에 수술 스케줄을 잡고 위쪽에 있는 고환을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들을 가진 어머니들, 부모님들 중에서는 종종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알려져 있기도 한 그런 질환입니다. 기본적으로 고환은 우리 몸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콩팥 옆에서 만들어집니다. 콩팥 옆에서 만들어져서 아래쪽을 타고 내려온 다음에 음낭 속으로 태어나기 1~2달 전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 고환을 그냥 둬도 되지만 이 속은 37.5도이기 때문에 제의를 하지 못하잖아요. 또 그 이유 때문에 이 친구는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것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여러 과정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려오다 못 내려오는 고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복강 내에 위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해부라고 부르는 이쪽 여기에 갇혀 있는 아니면 고환 위쪽에 걸려 있는 이런 고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갇혀 있게 되면 저 고환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오랫동안 저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성인기까지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저 속에서 암세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암이 저 속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 고환암이 발생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요즘은 고환 위치부터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혹시 청소년기까지 만약에 성인기까지 지금 한쪽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면 지금 상태가 어떤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자, 다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장애는 사정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정장애는 정자를 다 만들고 정액도 다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주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대표적인 사정장애로는 지루증이 있습니다. 지루증이 조루증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괴로워하시지만요. 지루증이 있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조루증 같은 경우에는 약이 있습니다. 수술적인 처치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루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을 쓰기도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 임신 시도할 때 지루증이 발생을 한다면 정자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또는 당뇨병 또는 전립선 수술, 비대증 약물을 먹게 되면 역행성 사정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당뇨가 있을 때도 약을 먹지 않아도 약을 먹은 것처럼 역행성 사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정액을 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정장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사정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자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무정자증과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다행인 것은 고환에서 제대로 정액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채취할 수만 있다면 보조생식술, 우리가 시험관 아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임신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외의 원인들은 사실은 조금 심각한 원인들인데요. 뭐 사정관이 완전히 막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자리, 정관의 저 뒤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전히 막히거나 아예 정관이 유전적 질환으로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정자를 배출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유전적인 원인이나 염색체 이상으로 정자를 못 만드는 분들도 있고 항암 약물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정자를 못 만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시상아부나 뇌하수체처럼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호르몬의 축에 문제가 생기면 2차적으로 정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원인을 파악을 하게 되고 정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환을 열어서 그 속에 정자가 있는지를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환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그 정류 고환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충분히 분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에 앞서 설명해 주셨던 정계 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 어떤 차이를 발견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가 진단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정계 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누가 그냥 봐도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왼쪽이 늘어나 있는 상태. 그거는 저희가 3기라고 부르고요. 네. 배에 힘을 잔뜩 줬을 때 저희가 배에 힘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때 불룩해지는 건 2기. 그리고 눈으로 봐서는 잘 알 수 없는 게 1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늘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자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드물긴 한데요. 여튼 고환 위쪽을 양쪽을 만졌을 때 오른쪽보다 왼쪽에 두툼한 게 뭔가 잡히는 게 있고 내부에 몽글몽글한 게 만져지면 아 이게 혈관 덩어리일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병원을 들러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쪽 관련된 고환 관련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요. 초음파 검사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 계획이 없으신 분들도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계 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의 기준이 2가지입니다. 정자의 지표를 망가뜨려서 아이가 생기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지만 이게 늘어나면 통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 때쯤 되면 왼쪽 이제 서해부부터 시작을 해서 고환 쪽으로 묵직한 통증이 계속되는데 이 통증의 특징이 굉장히 뭔가 모호하면서 불쾌한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증이 지속되면 생활이 힘들 수준까지 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통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라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사정장애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가 보통 분류를 무정자증으로 하는데 임신을 가능한 거긴 하잖아요. 네. 뭐 시험관이나 이런 다른 방법들을 사용했을 때 네. 이런 것처럼 보통 무정자증이라고 하면 임신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 말고도 임신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무정자증은 남자 100명 중에 1명 정도에서 발견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원인은 폐쇄성인 원인이 있고 비폐쇄성인 원인이 있습니다. 폐쇄성인 원인은 뭐냐면 정자는 잘 만들어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가는 길이 감염으로 해서 막힌다거나 네. 그런 길이 망가져서 생기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정자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힌 부분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막힌 부분을 제거해 주게 되고 제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고환에서 어차피 그 속에 정자가 있는 게 확실하니까 고환에서 조직을 꺼내서 이제 임신을 시도하게 되죠. 그런데 비폐쇄성 무정자증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나중에도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왜 정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걸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이상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항암 치료 뭐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그냥 정자가 고환이 기능을 멈추면서 정자를 안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폐쇄성인 경우에는 폐쇄성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비폐쇄성인 경우에도 고환 생검을 통해서 고환 조직 안에서 정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포기하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는 검사를 위해서 상위 기관으로 가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임신과 출산의 두 단어를 합치면 아무래도 감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생명을 품고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요. 불임과 난임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좀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업무 같은 경우에도 앉아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조금 등한시돼요. 그러니까 하체가 좀 부실한 사람들이 하반신의 근력을 좀 강화하면은 좀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하반신의 힘과 불임과 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불임과 연관짓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불임보다는 성기능과 연관짓기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성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남성 호르몬이 배출되는 걸 돕는다는 뜻이고 고환 기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게 2차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DHA가 근육 속에 있는 효소들과 만나면 남성 호르몬으로 변환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남성 호르몬은 고환에서만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넘어서 근육이 많게 되면 남성 호르몬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아. 네, 그럼 그런 것들이 고환을 자극하고 성기능이나 정자를 만드는 기능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사실 하반신 뭐 가늘어진다 이런 네. 이야기가 심심찮게 듣게 되거든요. 이분들도 계속 운동을 해야 되겠군요. 네, 임신을 넘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성기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데 아주 튼튼한 초석이 될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지만 자전거 오래 타다 보면요. 너무 아파요. 타다 보니까. 그렇죠. 자전거를 타면은 불임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죠?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자전거라는 운동 자체가 앞으로 기울여서 좁은 안장 위에서 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열이 고환 위쪽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길게 타시는 분들은 3시간, 4시간도 타시거든요. 그렇게 타다 보면 고환의 온도 상승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전립선 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전립선 주변 상황도 나쁘게 만들면서 이게 또 정자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자전거를 타시고 나서 오줌 누울 때 뭔가 찌릿한 느낌이 며칠 이상 간다. 통증이 있으면. 예,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나서 사정을 했는데 정액에 피가 섞여 있다. 이런 전립선 염의 전형적인 증상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나는 자전거가 안 맞는 사람이구나.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지만 체중 또는 체격, 체형, 타시는 자전거의 종류, 안장의 종류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안 맞는 사람은 안 맞아요. 타고 나서 아무 문제도 못 느끼고 적정한 시간을 타신다면 괜찮겠지만 너무 많이 타시면서 탈 때마다 전립선 또는 요도가 자극받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런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네, 남성 불임에 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네. 요즘은요 결혼 전에 부부가 함께 웨딩 검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여성의 경우에는 뭐 자궁이나 난소에 관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남성들은 어떤 검사가 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웨딩 검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를 제일 먼저 합니다.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 세균들이 생식기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은 정상적인 커플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균들도 있고 그런 균들이 있다면 일반적인 세균이 우리 몸에 잘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균적인 측면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자 검사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정자 검사를 해서 정자 상태는 어떤지, 수는 어떤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생활적인 어떤 코치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계정맥류나 아니면 고환의 크기,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고 정자 상태에 큰 문제가 없고 호르몬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괜찮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1번, 2번에 해당되는 그런 검사를 하시고 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또 계획처럼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이상 시도를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병원으로 오시게 되겠죠. 앞에 문제가 특별히 없는데 꾸준하게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고환 자체 내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자 여부를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염색체 이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 상위 기관으로 가서 이런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되고 의뢰드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4단계의 그것 중에서 첫 번째 단계부터 하나씩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액 속에 적혈구나 백혈구 같은 것이 원래는 있으면 안 됩니다. 적혈구가 있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출혈이 있다는 뜻이고 백혈구가 있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염증이나 또는 감염이 돼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변과 정액에서 적혈구, 백혈구를 확인하는 현미경 검사를 가장 먼저 하고 그리고 숨어든 일반 세균 찾기 위해서 배양 검사도 하고 그리고 성매개 감염균, 커플 사이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매개 감염균이 없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PCR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호르몬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젊은 나이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검사가 꼭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성 호르몬이 생각보다 낮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30대, 40대 분들 중에서 정상 수치를 3에서 8 사이로 보는데요.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1.8, 3.2 이렇게 낮게 유지되는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성 호르몬 검사를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낮긴 하지만 정상 범위 근처라면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호르몬 감소가 심각하면서 고환의 크기가 상당히 줄어 있다면 아니면 원래부터 작은 분이었다면 염색체나 고환 기능 장애 같은 것들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구조 이상 확인하기 위해서 고환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고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아까 설명드린 정계 정맥류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환이 만약에 한쪽이 없다면 위쪽에 숨어 있는 정류고환 같은 것들을 찾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고환과 부고환의 크기가 그리고 양쪽의 대칭인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한쪽이 부고환이 상당히 커져 있다면 그건 염증일 수도 있고요. 올라가는 길이 막혀서 정액이 정체되어 있는 걸 수도 있어서 저 위에 어딘가가 막히진 않았을까 우리가 의심하는 그런 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하고 저희가 치료를 해서 상황을 좋게 만들어 봐도 우리가 임신에 도움이 될 만큼 정자를 획득하지 못한다. 그렇게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직접 정자를 채취하는 방법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고환을 찔러서 침생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환을 열어서 그 속의 조직을 꺼내서 이제 정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정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고환 생검입니다.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무정자증이 계속되는 경우 또는 원인이 확인됐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정자를 구할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정자를 확인하고 획득하기 위해서 만약에 거기에 정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냉동시키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시험관 아기를 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단계로서 고환 생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호르몬 이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짧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고환의 어떤 외형적 크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그 크기와 생산해내는 정자 수와도 관련성이 높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고환의 크기는 사실 남성들마다 상당히 다른데요.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라면 정자를 워낙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남성 호르몬도 감소하고 정자 기능이 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남성 중에서 만약에 고환이 작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칙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저희가 그러면 고환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정상일까? 이런 얘기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자기의 고환이 굉장히 작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엄지손가락의 끝마디 정도의 크기보다 크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새끼손가락의 끝마디보다 만약에 작거나 그 정도 수준이라면 굉장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본인의 다른 어떤 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병원을 들러보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결혼 2년 차인 30대 이은광 씨. 1년간의 임신 준비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부부께서 난임 클리닉을 먼저 방문을 하셔가지고 부인께서 부인과적인 검사를 받고 계시고 남편께서는 정액 속에 백혈구도 보이고 숫자도 조금 모자란다. 이런 견해를 이제 확인을 받으셔가지고 저에게로 의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액 속에 백혈구가 왜 생겼을까? 정자의 수는 왜 줄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파악해서 약만 드리면 될지 아니면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어디로 의뢰를 드려야 될지를 판단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있으신 건 아닙니다. 생활 중에서 사실은 출퇴근 거리가 길다 보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 운전해야 되는 그런 조금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하고 특별한 원인 없이도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남성의 난임 진단에는 다양한 검사 방식이 활용되는데 정자의 운동성과 모양 그리고 정액에 숨어있는 감염균을 찾아내는 검사 등 임신을 방해하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진단한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농정액증이 지금 가장 유력한데요. 정자, 정액 속에 백혈구가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백혈구가 보이는 현상은 전립선염이나 정낭염이 있을 때도 생길 수 있고요. 숨어있는 세균 감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화학적인 검사가 더욱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농정액증 자체가 난임에 영향을 준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염, 정낭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래 앉아있는 자세라든지 소변을 억지로 참는 그런 현상으로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속에 성매개 감염균이라든지 세균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국소적인 염증이 생기면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힌 부분이 생기게 되면 정자가 지나가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농정자증이 있을 때는 감염의 여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환 초음파 검사를 통해 구조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때 남성 불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정계 정맥류도 함께 진단한다. 정자가 아예 없는 분들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무정자증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적 이상은 없는지 아니면 더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영상학적인 검사 그리고 고환 조직 속에 실제로 정자가 있나 없나를 또 판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환 조직 검사, 요도 내시경을 통해서 정자가 나오는 길, 정액이 나오는 길이 어떤 염증성으로 막히진 않았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검사에서는 정자 수에는 큰 문제는 없으셨어요.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충분한 양을 주무시도록 그리고 음주나 이런 생활 개선을 위해서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액 속에 염증세포가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항생제 치료를 했고 그리고 백혈구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처방 드리고 그 이후의 결과를 다시 지켜볼 생각입니다. 한 3달쯤 뒤에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서 불임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찾아봤다면요. 지금부터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실제 불임 치료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불임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활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인터뷰하는 거에 시작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걸 교정하도록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 검사, 소변 검사라든지 초음파 검사 이상이 발견되면 각각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까 검사를 했던 우리 소변 검사, 그런 소변 검사에서 세균이 발견됐다 또는 전립선염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 발견된다면 저희가 약물 치료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약물 치료로 해결되지 않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수술적 처치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나 수술적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런 과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자를 직접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정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직접 구하기 위해서 정자 확인 획득, 정자를 확인하고 획득하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자가 획득이 됐다면 난자에 직접 이 정자를 공급하는 시험관 아기 같은 그런 인공수정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남성 불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담배 이야기인데요. 금연과 절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연은 임신 준비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 금연의 효과가 3달 뒤부터 발생합니다. 고환 속에 있는 정모 세포가 운동성을 획득하고 아까 정관의 끝에 이제 대기실에 입장하는 데까지 3개월이 걸립니다. 적어도 3달 이상은 금연을 하셨을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예 거의 한 반년 이상 내가 담배를 끊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정한 고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적 온도는 34도입니다. 그래서 정자와 남성 호르몬을 원활하게 생성하기 위해서 34도를 지켜주는 게 좋고요. 남성 호르몬은 생식기의 기능을 유지를 하는데 아주 핵심적이기 때문에 정자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의 기능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온욕을 피하는 것 그리고 열선 키는 것을 피하는 것 그런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샤워도 좀 길게 하고 나면 몸이 뜨거워져 있는데요. 네. 샤워 끝나고 나서 생식기 부분에만 한 30초 정도 1에서 30 정도 세면서 냉수 마찰 하시고 끝내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유 있는 하의 입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꽉 끼는 교복 한번 유행해서 저 바지를 어떻게 입나 싶은 바지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꽉 끼는 바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꽉 끼는 바지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다리를 꼬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잘 때는 아예 속옷을 입지 않고 파자마를 입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체중 조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체중 조절을 하게 되면 지방세포가 줄어들게 되니까 아로마타제의 힘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어버리는 남성 호르몬이 적게 되니까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음낭 주변에 지방세포가 주니까 고환 온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다음으로는 전자파를 멀리하는 겁니다. 전자파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자체에서 전자파도 나오고요. 그걸 식히기 위한 열이 아래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고환 온도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절대 다리 위에 올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우리가 뭐 앞주머니에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전자파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가급적이면 가방에 넣고 다니시길, 그것도 책을 물건이 있으면 그 앞쪽에 휴대전화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통신을 위한 기기들도 잘 때는 거의 쓰질 않잖아요. 쓰지 않는 통신기기는 끄고 주무시는 게 좋고요. 이런 통신기기를 우리 테이블 아래쪽에 이쪽에 놔두는 것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먼 곳에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고환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죠.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효과가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발달되면 남성 호르몬도 증가합니다. 우리가 근육 속에는 DHEA라는 물질을 남성 호르몬으로 바꿔주는 그런 효소들이 많은데 DHEA는 우리 혈액 속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많아지면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면서 고환에서 더 많은 정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체중 조절을 하게 되면 아로마타제의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다시 올려주는 그런 2차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숙면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정자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을 계속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 끝에 수면 부족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는 충분히 주무시더라도요. 주야 교대 근무를 하시거나 3교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자 상태가 확 떨어지는 것을 많이 관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 회사에 따로 소견서를 제출하시고 당분간만이라도 낮 근무조로 배치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끌어올리면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운동과 반응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장기와 생식기에는 혈액 공급도 신경 조절도 억제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건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 자체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꾸준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는데,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생식 기능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육 발달이 되니까 남성 호르몬 수치도 또 높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나쁘다는 겁니다. 네. 심한 운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고생이거든요. 고생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를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적정 수준은 5, 6km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 재밌으시다면 10km 정도까지만 달리시고요. 그리고 그 횟수도 일주일에 4번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량 운동을 하실 때도 너무 무거운 그런 무게보다는 본인의 체중 안에서 든다면 본인의 체중 정도까지의 무게까지만 드는 그런 운동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플라스틱과 가공식품이 사실 정자 기능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제품에서 발생하는 환경 호르몬들이 체내에서 교란을 만들기 때문에 생식력을 약화시킨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아 먹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면 좋고, 비닐 포장 음식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것,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죠. 그냥 편의점에서 드시는 음식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급할 때는 그렇게 드셔도 되겠지만, 그런데 아이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가족 계획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런 음식을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연과 엽산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준비하고 불임으로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연과 엽산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면 웬만한 건 다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연과 엽산은 왜 권유를 하느냐?
아연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과 남성 생식기에 나쁜 세균이 사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기는 걸 좀 막아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립선염, 요로 감염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아연을 드시는 게 좋고요. 엽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정자 속에 담겨 있는 DNA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과 엽산은 남자도 드시는 게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이란 기쁨도 있겠지만 요즘 들어서 난임과 불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남성 불임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네. 평소 조기 축구를 즐기는 3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네. 이분이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축구를 하면서 잘못하다가 네. 축구공에 급소를 맞았습니다. 아, 굉장히 통증이 심했을 보는데요. 그 후로 며칠째 통증이 좀 지속됐나 봐요. 보통 뭐 30분? 1시간 정도면 이 통증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좀 며칠 갔다니까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들었는데요. 급소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네. 난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나 봐요. 네, 지금 이 있습니다. 지분이 지금 30대 남성인데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선생님 위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고환 초음파는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환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 고환이라는 녀석 자체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찢어지면 고환 속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빠져나왔을 때 몸 속에 있는 정자와 우리 몸 속에 있는 면역계가 만나게 되면 우리 몸의 정자에 대한 항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자가 이동될 때 우리 몸의 면역계가 우리 몸의 정자를 공격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고환이 다쳤을 경우에는 그것에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아주 드문 경우지만 부고환과 고환이라는 녀석이 연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환에서 만든 정자가 부고환으로 올라가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거기가 길이 하나예요? 예,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정자가 이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고환은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고환 초음파를 보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뇨의학과를 들러보시면 가장 좋고요. 비뇨의학과가 근처에 없다면 영상의학과에 가서라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네. 2년 전 정관 수술을 한 4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네. 최근 아내와 상의 끝에 다시 임신을 위해 정관 복원 수술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근데 정관 복원 수술만 하면 다시 임신이 가능한지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 건 없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밖에 안 됐다면 사실은 보건 수술을 했을 경우에 정자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이네요. 저희가 정관 보건술을 기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관 수술을 한 지 몇 년이 지났느냐. 4년, 5년이 넘도록 지났을 때는 복원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낮아진다. 사실은 거의 반반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건 수술을 하더라도 아이가 생길 가능성은 50% 정도입니다. 그런데 6년, 7년이 더 지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확률은 더 낮아지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년밖에 안 되셨다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100%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행인 것은 이런 상태에서도 고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자를 얻을 수가 있으면 네. 인공 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TV 메디컬 약선 오늘 이 시간에는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남성 불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네, 모든 걸 떠나서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사실 조금이라도 젊어야 더 잘해낼 수가 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정이 있을 겁니다. 사회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어떤 가족 내에서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아이를 가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사회가 변화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막연히 이걸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해서 가족 계획을 하겠다, 아이를 낳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가능하면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 난임 인구가 늘어나면서요. 지난 4월 1일부터는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검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요,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부부 그리고 사실혼 부부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이 사업을 통해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뭐 출산 장려 정책들이 있지만요. 난임 부부들에게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면서요.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속은요. 모든 예비 엄마와 아빠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건강주치의는요, 비뇨의학과의 임화수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